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금본위제와 달리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국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국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 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며 생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 상승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 즉 자신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선이라는 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찍어내고 절제할 거라고 믿고 국민들도 정부에서 돈줄 조여서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 설령 자신의 자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은 이참에 많이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신의 표와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책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특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유명 인사가 하는 몇몇 이야기로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터키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 세계 자산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을 서로 얘기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대선이라면 그 공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이 엄청 황당해하겠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당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약을 만들고 계속 언급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표가 된다. 즉, 비트코이너들의 숫자가 표로 연결될 만한 의미 있는 숫자의 이익 집단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런 현상은 지난 대선에서만 그럴까요? 주지사 선거는요, 상하의원 선거는요, 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은 비트코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앞장서서 비트코인 ETF를 홍보하고 비트코인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치인들에게 표에도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한다고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억압하고 월가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안 만들겠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주식보다 훨씬 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특성들을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극단적 상황에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과 비트코인 관련 핵심 영상들을 통합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늘 떠오르는 스타가 있고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엄청난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끝까지 존재하고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익률이 아닌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존 인물 2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제시 리버모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1877년에 태어나서 14살의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가출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시절에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30살의 나이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억 달러, 원화로 1300억 원을 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공포의 그 단어, 1929년 10월의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 시총의 3분의 1이 사라진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 공포의 폭락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제시 리버모어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제시는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을 맞이하면서 괜찮냐고 제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기가 막힌 감과 천재적인 판단으로 때마침 주가 폭락에 배팅하는 도박적인 공매도를 걸어놨고 이 한 방의 선택으로 제시는 하루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천억 원을 법니다. 단 하루에 3조 9천억 원을 벌었다면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모두가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면서 제시 리버모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 왜 누군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더 흘러 4년 후로 넘어갑니다. 1929년에 대박을 쳤던 리버모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큰 배팅을 했고 결국 그높던 수익률은 평균으로 회귀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산으로 자괴감과 수치감을 느꼈던 리버모어는 1933년에
이틀간 잠적해서 뉴욕타임즈에 글을 찾는 기사 내용이 올라오고 가족들이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투자의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알아도 제시 리버모어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금전적인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공적인 회사의 40%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하향해서 결국 시가총액이 0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모건 하우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면 돈을 잃지 않는 건 겸손해야 하고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번 돈의 일부는 운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한때는 레전드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투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말고 제3의 멤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바로 릭 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이라는 인물이 버핏, 먼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도 함께 뽑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자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찰리는 본인들의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서두르지 않았던 반면 릭은 똑똑했지만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국면에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는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70%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이 단법과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진콜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게리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40도 안 되는 헐값에 팔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여러분, 앞서 나온 제시 리버모어와 릭 게린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첫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무조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맞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잃을지 모르는 파산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확률을 줄이고 생존할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결국 돈을 벌고 지키기까지 하는 길인 겁니다. 둘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늘 내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조건 운이 따라야 된다, 운칠기삼이다, 운이 없인 큰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운이라고 하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운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투자를 망치는 쪽에 불운으로 확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시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늘 다른 형태의 위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고 계획해봤자 거의 대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았을 때만 그 모든 계획들이 의미 있고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로 무너진 투자자들을 보면 갭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보증금에 선순위로 은행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갭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의 비율을 맥스로 올리려는 마인드가 바로 수익률 극대화라는 유혹 때문이고, 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임차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시점이 강하게 오니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게 된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장에서 최대한 주식수 늘리고 싶으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수량을 늘렸는데 급격한 하락장이 오는 순간 주식계좌의 증거금이 급격히 줄어들며 증거금 부족이 뜨는 걸 막고 또 막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최저점의 주가에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헐값에 던진 릭 게린처럼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주식을 날리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았죠. 배율이 10배, 30배, 100배나 되는 선물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경우엔 이런 청산 케이스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단 1초라도 증거금이 부족하면 청산되는 이런 최악의 레버리지 구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날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이 부동산을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보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한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 모아가는 것도 투자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 역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힘이만이 수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고 모으고 싶은 좋은 자산을 파산 없이, 마진콜 없이, 강제청산 없이, 돈맥경화로 터지는 일 없이 최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온전히 나머지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2030년 그 자산들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구현했을 때, 그 놀라운 투자 성과를 보여줬을 때 뒤에서 씁쓸한 표정 짓지 않고 온전히 그 기쁨을,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그 구조를 믿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대비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을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쏠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려면 차분히 why, how, what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라는 타이틀과 명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거나 판매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 역시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인사고가라는 회사의 제도에 맞춰서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매년 화폐 가치가 실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씩 상승하고 있는 살인적인 현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연봉 인상률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 노동소득과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년 8% 이상 오르면서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 구축 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자라는 사전적 의미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걸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린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까지 하고 이 목표를 위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전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시공간의 자유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추가적인 질문은 이 투자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가? 이 투자가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는 이유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투자의 방법은 내가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엔 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일이 없는 투자, 내가 특정 장소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전혀 문제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국장은 횡보하는 박스피라 살아남기 위해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꼭 화폐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있어야 하고, 리스크 분산한다면서 달러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투자의 이유를 정확히 도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립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복리라는 개념, 시간선호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매매의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로 행동하면서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답을 도출하고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방법을 계속 익히고 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고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장기 투자의 불모지에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고전이나 나오는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투자라는 생각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이곳에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신 현명한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계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어떤 구조 안에서 축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가지 자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걸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구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번에 한 방 터졌어. 이런 식이면 진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 대출 잘 갚고 월급 잘 모아두면 언젠가 부자 되지 않겠어? 직장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라는 건 그냥 통장 잔고의 숫자가 잠깐 늘어나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금 보유 상태일 뿐이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부라는 건 결국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미래로 안전하게 보낸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가치가 쉽게 훼손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힘으로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인 거죠. 잠깐 운 좋게 단타에 성공했다던가 법정화폐를 장기간 모아뒀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를 이루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보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니까요. 이런 문제의식은 월가 출신 투자자이자 컬럼니스트인 폴 포돌스키가 쓴 책 부의 전략 수업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안정하다. 당신의 직장은 물론 자산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는 나라조차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죠. 혼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눈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스키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눈사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아는 자는 눈사태에 휩쓸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눈사태는 바로 시스템의 붕괴를 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붕괴는 대부분 예고 없이 오지 않죠.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어떤 구조 안에서 축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가지 자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바로 이런 혼란의 시대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총발행량을 바꿀 수 없고 시스템은 탈중화되어 있으며 가장 예측 가능한 공급량을 가진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라는 개념과도 강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바로 그 구조가 장기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저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자산은 가격이 변동하고 산업이 재편되고 기술은 진화하죠. 그래서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안정적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찾는 행위입니다.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매년 50%, 40%, 3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히 자산의 수익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불안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걸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유혹이나 단기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어떤 구조에 장기적으로 투입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엔트로피를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구조를 갖는 자산에 자신의 돈을 옮기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끔 장기 투자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산을 사서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간입니다. 즉, 시간이 복리로 작동하려면 그 자산 자체가 다른 자산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구조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때만 비로소 진짜 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기간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동 가능한 좋은 구조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 그 안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꾸준하게 넣는 것, 이게 진짜 장기 투자고 그 결과가 바로 경제적 자립의 길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돈과 삶의 원칙에 관련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굴레이다. 돈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돈은 결코 안정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마인드셋에 집중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장기 투자의 여정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외부 환경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가계부의 등락, 공포뉴스,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고와 전략을 단단하게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로 쌓이는 구조를 알아보고 그 안에 시간을 담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